자, 그다음에 6.5절 애플리케이션 프락시 파이어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용어를 보면 방화벽은 방화벽인데 애플리케이션 프락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단어는 바로 이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자, 방화벽이 상위 계층의 페이로드 정보까지 분석을 할 수 있다면 좀 더 안전하게 패킷을 분석할 수 있겠죠. 바로 이제 애플리케이션 프락시 파이어월은 상위단의 애플리케이션 페이로드까지 분석할 수 있는 방화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필요한가? 점점 공격이 고도화되고 있는 거예요. 점점. 3계층 정보 또는 4계층 정보만으로는 충분히 보호를 못하는 그런 이제 공격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이 7계층의 응용 계층의 메시지까지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응용 계층의 이 페이로드에 있는 메시지를 분석을 하게 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많은 정보들을. 이 정보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정적 패킷 필터링, 상태 기반 패킷 필터링만으로는 제한되는 것들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프락시 방화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새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프락시 방화벽이다 하면은 주로 이제 웹 서비스 그리고 이메일 서비스에 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그림을 보시면 HTTP 프로토콜에 대해서 어, 응용 프락시 방화벽을 쓰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중간에 보시면은 필터링 부분에 HTTP 프락시가 여기 있는 거예요. HTTP 프로토콜에 있는 그 메시지 정보들을 여기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7계층의 서버 서비스들, FTP라든가 이메일, SMTP 등을 별도로 여기서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봤던 정적 패킷 필터링이나 상태 기반 패킷 필터링은 뭐가 다르냐? 얘네들은 상위 계층의 메시지를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OSI 세븐 레이어에서 패킷을 메시지로 더 풀어서 봐야 되는 것이죠. 더 풀어서 본다는 것은 뭐예요? 실제로 사용자 컴퓨터에서 하는 일들처럼 실계층의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화벽들, 이러한 프락시 방화벽들은 거의 사용자들의 컴퓨터처럼 고성능의 프로세싱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응용 프락시 파이어월. 얘네들은 이제 메인 경계 방화벽으로는 사용하기에 제한된다. 왜 그러겠어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고성능의 프로세싱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고성능을 어,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무리 비싼 컴퓨터 산다 하더라도 3GHz 이상 되는 건 3GHz급이죠.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코어의 개수를 늘린다든가 메모리를 좀 더 대용량화한다. 이거지. 5GHz의 컴퓨터다. 이런 거는 못 봤죠. 그래서 이미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컴퓨터의 처리 속도는 현재 기술로는 이제 어, 거의 극한 상황까지 온 것이거든요. 거기다가 혹시나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가격이 너무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엄청난 트래픽이 오는 이런 경계 방화벽에 얘를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경계 방화벽에서는 상태 기반 패킷 감시 방화벽을 쓴다고 그랬죠. 얘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구조가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상태 기반 패킷을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 이렇게 경계 방화벽에다 설치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많은 패킷들을 해서 필터링을 해준 다음에 응용 프락시 방화벽들을 내부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주는 거죠. 그럼 상당량 패킷의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처리해야 될 패킷의
양을 줄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형태로 이 경계 방화벽하고 이런 프락시 방화벽하고 이제 같이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외부 방화벽, 내부 방화벽 형태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또 하나 얘기한 게 있죠. 이렇게 방화벽을 외부형과 내부형으로 구현을 함으로써 요 사이에 DMZ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DMZ. DMZ 영역을 구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DMZ 영역은 뭐라고 그랬죠? 외부자와 내부자가 공존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DMZ를 구성할 수 있어요. 어떤 형태로 구성하겠어요? 내부에서 여기는 갈 수 있게 해주고 외부에서는 여기를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런 형태로 하면서 DMZ 영역을 구성해 줄 수가 있어요. DMZ 영역을 구성할 때는 여러분 착각하지 말 것은 이런 꼭 프락시 방화벽을 있어야 하는 데는 아니에요. 프락시 방화벽을 해야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1차적으로 경계 방화벽에서 트래픽을 많이 필터링을 해주고 중요한 영역에 대해서 응용 계층에 방화벽을 추가 설치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프락시 파이어의 이제 역할을 또 하나 보면은 일단 서버를 보호하는데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서버를 보호하는데. 외부의 악성 클라이언트에 대한 내부 웹서버 접속을 차단한다. 이게 바로 이제 DMZ를 만드는 그런 목적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HTTP 계층의 7계층, 응용 계층의 메시지를 분석을 해야만 차단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웹서버에 접속하는 대부분의 패킷은 HTTP를 갖고 있는 패킷이겠죠. 그러니까 공격자 입장에서도 7계층의 악성 코드를 또는 악성 행위를 넣어서 공격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악성 행위를 분석하려면 HTTP 메시지를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웹서버 같은 데다가 이런 7계층의 프락시 파이어월을 설치하는 것이죠. SQL 인젝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이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의 공격 행위에 사용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SQL 인젝션 공격을 막기 위해서도 당연히 애플리케이션 프록시 파이어월이 필요한 거예요. 전체적인 설명의 공통점은 뭐예요? 바로 7계층이라는 거죠. 7계층. 7계층의 응용 계층의 메시지 분석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방화벽이 그 능력을 갖춰야만 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애플리케이션 프록시 파이어월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다음, 클라이언트 보호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클라이언트 보호. 자, 이건 반대의 입장이에요. 반대 입장. 자, 어떤 조직이 있어요. 조직이 있는데, 이제 여기 웹서버를 설치를 해놓으면 외부에서 공격이 오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서버 보호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는 서버 보호. 근데 클라이언트 보호는 뭐냐? 클라이언트가 내부에 있는, 외부에 있는 웹서버에 접속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요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접속을 하고 이렇게 응답을 받을 때 요 패킷을 분석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악성 웹서버를 접속하려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시켜 줄 수 있고, 근데 이거 차단을 할 때도 물론 이제 IP 주소로 차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IP 주소하고 URL 이 매핑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공격자 입장에서는 IP 주소는 언제든지 바꾸려고 할 거예요. 언제든지. 근데 이제 URL은 자기 필요에 따라서 또 마음껏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IP 주소하고 URL하고 누군가 매핑을 해줘야만 사용자들이 이러한 악성 사이트에 접속하는 걸 차단해 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애플리케이션 프락시 방화벽이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내부 클라이언트의 이상 행동도 탐지할 수 있어요. 내부에서 외부로 나갈 때 이것도 7계층의 정보를 분석을 해서 메시지를 분석을 해서 나가는 것을 차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프락시 파이어의 또 다른 역할은 여기서 이제 프락시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프락시라는 용어가 하는 일은 뭐냐면 내부 IP의 주소를 은닉하는 데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은닉. 자, 은닉은 뭐예요? 프락시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내부 호스트의 IP 주소를 대신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학교에서는 프락시 서버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근데 프락시 서버를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락시 서버에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쓰고 있고 프락시 서버를 운영을 하고 있다. 모든 패킷들이 프락시 서버를 거쳐서 나가는 거예요. 마치 이제 나트의 역할 같은 걸 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건 전혀 이제 나트하고는 운영 방식이 좀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주소들을 프락시 서버가 대신 어, 내 주소를 이제 트랜슬레이션 해주면서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역할이 이제 프락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주소 부족 문제 때문에 하는 건 아니죠. 내부 주소를 은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책에서 이제 헤더 파괴라는 설명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 파괴라는 표현이 상당히 뭐 번역상으로는 좀 세게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7계층까지 메시지를 이제 분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프로토콜의 신용. 이 얘기는 프로토콜을 오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 합법적인 프로토콜로 가장해서 악성 행위하는 것을 차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프로토콜 레벨을 모두 응용 계층에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DNS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정보를 유출할 수가 있거든요. DNS는 뭐에 대한 서비스예요? 도메인 네임을 매핑해주는 서비스잖아요. IP와 도메인 주소를 매핑할 때 쓰는 건데 여기 이제 메시지나 리플라이 메시지를 변조해서 정보를 유출하는 데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얘를 확인하려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확인을 해야만 차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미스유즈, 오용이라는 단어를 좀 잘 알아두세요. 미스유즈, 미스유즈. 원래 정해진 방법대로 사용하지 않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오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미스유즈를 공격에 사용하게 되면 이제 악용이 되는 거겠죠. 미스유즈라는 단어를 좀 잘 살펴보세요. 자, 다음에 이제 6.6절 보겠습니다. 6.6절. 자, 6.6절에서는 이제 IDS, Intrusion Detection System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한번 설명을 한번 했었죠. IDS와 IPS가 있는데요. IDS는 Detection, IPS는 Prevention이에요. 어,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좋겠어요? Detection, Prevention.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뭐 당연히 탐지만 아니라 차단까지 할 수 있는 IPS가 좋겠죠. 그렇죠? 탐지만 하고서 아무것도 액션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공격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격을 차단까지 할 수 있는 IPS가 좋겠는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IPS와 IDS의 설치 위치가 좀 달라요.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얘기는 IPS는 이렇게 네트워크에서 인라인 형태로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실제로 패킷과 트래픽 정보들을 모두 IPS에서 필터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뭐예요? IPS에서 엄청난 부하가 걸린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차단을 하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차단을 하려면. 자, 근데 IDS는 어떻게 돼 있어요? 원래 네트워크는 이렇게 이어지게 돼 있어요. IDS는 중간에서 미러링을 해서 미러링을 해가지고 이렇게 로그를 분석하고 탐지를 합니다. 패킷을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IDS는 실제로 이제 트래픽의 부담이 좀 적죠. 그리고 IDS가 고장이 난다 하더라도 원래의 네트워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자, 그러면 IDS는 그냥 탐지만 하고 가만히 있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방화벽하고 연계해서 같이 차단하는 거죠. 실제 차단은 방화벽이 하고 IDS는 로그를 남기고 그리고 분석할 때 그 로그를 제공하고 이런 용도로 쓴다는 것이죠. IDS는 호스트 기반과 네트워크 기반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어디에다 설치하느냐,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호스트 기반과 네트워크 기반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호스트 기반. 호스트 기반은 서버 또는 컴퓨터에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기반은 네트워크 경로상에 설치합니다. 앞에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얘는 네트워크 경로상에 미러링으로 뽑아놓은 거죠. 장점과 단점이 각각 있어요. 호스트 기반 같은 경우는 정확한 탐지, 그리고 다양한 대응책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호스트별로 설치를 해야 돼요, 당연히. 호스트별로 설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윈도우즈 컴퓨터면 윈도우즈에 맞게, 리눅스면은 리눅스에 맞게, 거기에 맞게 호스트에 맞춰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네트워크 기반은 장점은 뭐예요?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오는 침입 행위들을 탐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러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기존 네트워크에 영향을 안 줍니다. 이게 장점이죠. 단점은 뭐예요? 오탐이 높아요. 오탐. 자, 오탐이라고 있어요. 오탐은 뒤에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false, 탐은 positive라고 해요. 오탐이 높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회 가능성도 많아요. 우회 가능성. 그리고 네트워크로 암호화돼서 오는 것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IDS가 하는 일이 엄청 많죠. 그래서 뭐 호스트가 좋다, 네트워크 좋다가 아니라 이러한 장단점에 맞춰서 적절한 위치에 맞게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IDS의 탐지 기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오용 탐지, misuse detection, 그다음에 이상 탐지, anomaly detection, 그리고 하이브리드 기법은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거죠. 이렇게 구분을 해요. 아까 하나씩 보면 먼저 오용 탐지는요. 오용 탐지. 알려진 침입 행위를 탐지하는 기법이에요. 알려진 침입 탐지. 그래서 이거를 뭐 패턴 기반 또는 시그니처 기반이라고 합니다. 알려진 침입 행위를 보는 거기 때문에 네트워크에서 오용되거나 남용되는 것들을 탐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온용이고 무엇이 남용인지 알고 있는 거죠. 올바르게 쓰는 건 이거야. 잘못돼서 쓰는 것은 이거야. 이게 분명히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려져 있는 침입 행위를 탐지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용 침입에 대한 시나리오를 패턴으로 시나리오를 시나리오 패턴을 기반으로 해서 유사한 형태의 행위가 발생되면 침입으로 탐지도 할 수 있어요. 조건부 확률을 준다든가
어떤 전문가들이 패턴을 정해놔가지고 그 정해놓은 패턴에 따라서 상태를 분석함으로써 탐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여튼간에 알려진 정보를 바탕으로 합니다. 알려진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모두 misuses detection 기법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키워드는 이제 알려진 침입행위거든요. 그러면 이제 알려지지 않은 건 어떻게 하느냐? 세상의 공격을 모두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공격자는 공격자 나름대로 계속 안 들키려고 기술을 개발할 거고, 기술은 또 계속 변하고, 그러니까 미스유즈로만 디텍션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세상의 대다수의 공격은 모두 이 오용 탐지 기법, 미스유즈 디텍션으로 탐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남은 영역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이상 탐지 기법, 어노멀리 디텍션 기법을 씁니다. 어노멀리. 어노멀리는 어노멀리는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일정한 어떤 패턴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행위를 탐지하는 기법이 어노멀리 디텍션, 이상 탐지 기법입니다.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침입 방법까지도 탐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죠. 침입이 아닌데도 침입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음, 가능성도 아주 높아요. 왜냐하면 얘는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공격들을 탐지하려는 기술이다 보니까 어, 잘못 아는 거죠. 공격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정상적인. 그래서 이거를 false positive라고 해요. 그래서 오탐이라고 하죠. 오탐. 최근에는 수년 전부터 이러한 기술에 이제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어요. 자, 참고로 이제 우리가 오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보안에서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안에서 얘기하는 이제 경보, 얼러트이라고 그래요. 얼러트. 워닝하고는 다릅니다. 워닝이 셀까요? 얼러트가 셀까요? 우리말로는 둘 다 경보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얼러트가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얼러트. 얼러트 그다음에 워닝 이렇게 나가요. 자, 얼러트를 구분할 때 또 의료 진단 체계처럼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작년에 이제 이거 얘기할 때는 좀 예를 들기가 어려웠는데 올해는 딱 좋은 게 이제 코로나 검사예요. 코로나 검사. 자, 여러분들 PCR 검사를 갔다 오면 양성이냐, 음성이냐로 구분을 하죠. 자, 목이 좀 간질간질하고 열이 좀 나요. 증상이 있어요. 증상이 있어요. 그 증상이 있으면은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PCR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왔어요. 증상이 있는데 양성이 나왔어요. 이거는 뭐 바로 확진자잖아요. 이거를 트루 포지티브라고 합니다. 트루 포지티브. 경보가 발생했고, 그러니까 증상이 있었고, 열이 나고, 목이 간질간질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PCR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나왔어요. 그리고 진짜 이게 환자예요. 이건 트루 포지티브라고 그래요. 그런데 목이 간질간질하고 열도 나고 했는데 어, PCR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왔어요. 음성이. 진짜 음성일 수도 있죠. 음. 그래서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PCR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 음성이라고 나왔어요. 음. 알고 보니까 이건 실제로는 코로나 걸린 사람이었어요. 이걸 이제 오타메라고 하는 거거든요.
PCR 키트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라고 하죠? 저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90%는 넘겠죠? 90%라고 합시다. 90%라고 한다면 어쨌든 간에 오탑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안 사고에서도 이렇게 구분을 해요. 여러분들이 보안팀에 배속이 돼서 일을 해요. 아침에 출근했는데 알람이 떴어요. 알람이 떴어. 이 상황에서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진짜 이 보안 사고가 발생됐어요. 이럴 때는 이 알람은 이 얼러트는 트루 포지티브라고 그래요. 아침에 출근해서 딱 봤는데 얼러트가 떴어요. 얼러트가 떴는데 실제로 분석을 해보니까 얘는 보안 사고가 아닌 거예요. 그냥 잘못 나온 거죠, 잘못. 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요? 좀 피곤하고 좀 짜증은 나겠지만 보안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닌 거죠.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펄스 포지티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펄스 포지티브를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겠죠. 막 새벽에 자꾸 전화가 오는 거야. 얼러트 떴다고. 근데 가서 분석하면은 아니야. 또 이렇게 가면 또 아니야.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해서 원인을 찾고 이 오탐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음. 그래서 담당자 입장에서는 피곤하고 하지만 어쨌든 사고는 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일은 아니지만 점점 요거는 개선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밑에요, 밑에. 밑에. 일단 경보가 안 나요. 경보가 안 나. 경보가 안 나면 안 났는데 며칠 뒤에 보니까 보안사고가 터졌어요. 이거는 트루 네거티브라고 그래요. 아, 어, 보안사고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경보가 안 났고 실제로 보안사고도 안 났어요. 이거는 트루 네거티브라고 그래요. 자, 근데 심각한 건 밑에 거예요. 경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며칠 뒤에 사이버 경찰청에서 전화가 옵니다. 보안사고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다고. 우리는 알람 얼러트가 안 떴는데 이건 이제 미탐이라고 합니다. 미탐. 이건 아주 심각한 일이죠. 음. 이걸 왜 못 찾아냈을까? 이것도 원인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 false positive는 어떻게든 간에 이거를 좀 줄이려고 하는 거고 미탐도 줄이긴 줄여야 되는데 얘는 이제 실제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좀 더 심각한 상황인 거죠. false negative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표현들이 많이 헷갈려요. positive, negative, true, false. 그래서 전체 네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일단 positive냐, negative냐 이거는 이 보안 얼러트 관점에서는 얼럿이 발생됐으면 포지티브 상황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러트가 발생이 됐으니까 진짜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얼러트다. 그러면 이게 트루 포지티브가 되는 것이고, 근데 알고 보니까 사고는 아니었다. 그러면 이제 false 포지티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얼러트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면 일단 네거티브 상황이에요. 네거티브 상황인데 실제로 이게 안전한 평화의 상태다. 그러면 트루 네거티브가 되는 거죠. 자, 얼러트가 안 떼서 평화 상태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눈에 띄지 않게 보안 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거는 false negative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서 false positive와 false negative를 잘 알아둬야 되는데 각각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헷갈리지 않게 잘 정리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이브리드 방식은 뭐냐면 이 오형 탐지와 이상 탐지, 어떤 패턴 기반과 그다음에 behavior 기반이라고도 하는데요. anomaly detection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잘 혼용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유지즈 탐 디텍션은 특징이나 패턴 위주로 사용을 하고 이걸로 대부분의 패킷들을 분석해낼 수가 있어요. 80에서 90% 이상은 이 방식으로 해요. 나머지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을
이상 탐지 기법을 이용을 해서 이거를 메꾸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에서 한 10% 정도는 이걸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IDS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안 장비입니다. 정보보호 장비인데 IDS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오탐이 많습니다. 오탐이. 아침에 출근하면은 막 수백 개, 뭐 수천 개의 오탐이 떠 있을 수가 있어요. 부지런히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퍼스퍼티브. 그러니까 실제 보안 사고는 나진 않았지만 분명히 양치기, 여러분 양치기 신드롬 알죠? 그렇죠. 출근하자마자 매일 500개씩 떴는데 그거 일일이 보겠어요? 하지만 공격자는 그걸 노리죠. 그러면서 점점 경계가 느슨해지게 만든 상황에서 실제로 이제 공격을 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수백 개의 로그 중에 진짜 크리티컬한 로그가 숨겨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폴스 포지티브 문제를 좀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오탐으로 인해서 관리자들의 경계심이 와해될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세부적인 튜닝을 통해서 오탐을 최소화해 줘야 돼요. 자, 패킷 필터링을 위한 많은 트래픽 부하. 일단은 트래픽은 패킷을 다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트래픽이 많아지면 부하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층 패킷, 그다음 패킷 스트림 분석, 그 다음에 뭐 인캡슐레이션이나 디캡슐레이션, 점점 이제 고도화되는 패킷 분석 기술을 쓰게 되려면 이런 부하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IDS 장비가 점점 성능이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IPS. IPS는 이제 탐지에서 나아가서 프리벤션, 차단까지 할 수 있는 이제 정보 보호 장비입니다. 자, 제로데이 어택이라는 단어 생각나나요? 제로데이 어택. 자, 이렇게 어떤 시간이 있어요. 어떤 소프트웨어나 어떤 OS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 취약점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돼요. 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는 것을 이제 제로데이라고 하죠.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이전에 뭐 다크웹이나 이런 데서 이 제로데이 취약점을 활용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보고가 되기 전에 그것들을 이제 악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스마트폰 제작사라든가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제작사들은 이 제로데이 어택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이 대응책을 강구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대응책이 수립이 되면 그때서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사람들한테 패치를 발표하죠. 패치 또는 업그레이드 하라고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를 받고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는데요. 업그레이드를 이제 완료하는 시점, 요 사이에 또 공백기가 있죠. 공격자들은 요 기간도 많이 노려요. 요 기간도. 그래서 요 앞 단계와 요 중간 단계가 있는데 앞 단계는 정말 고도의 공격 능력을 갖춘 어떤 국가가 지원하는 사이버전 전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더 규모가 있는 범죄 집단들이 요거를 사용한다면 이 중간 단계는요. 이 제로데이가 공식적으로 발표됨으로써 얻게 되는 정보를 갖고서 리버스 엔지니어링 등을 통해서 공격 코드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이때도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매우 매우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뭐 나는 업그레이드를 많은 사람들이 한 다음에 안정성이 확인이 되면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도 뭐 합리적인 판단이 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얻는 유익보다는 공격에 노출될 수 있는 위협이 증가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간에 제 의견은 최대한 빨리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이때 공격하는 것을 원데이 공격이라고 그래요. 원데이. 자, 그래서 부지런한 사용자, 그리고 성실한 시스템 관리자들은
이 원데이 어택에 대해서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성실하게 이 기간을 줄여서 빨리 업데이트나 패치를 할 겁니다. 근데 불성실한 시스템 관리자들은 사고가 일어날 때까지 아니면은 어떤 보안 감사나 어디서 점검을 하기 전까지 안 해요. 예. 안 해서 뭐 징계를 받거나 지적을 받거나 아니면 진짜 보안사가 터지거나 그럴 때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격자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기간 때 발생되는 공격을 올데이 공격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연계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IPS에 연계해서 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를 막을 대책으로 IPS가 제시된 겁니다. 그래서 IPS는 IDS와 방화벽을 합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얘가 탐지하고 방화벽이 차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자가 침입하기 전 탐지를 함으로써 실시간으로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IPS는요, 가상머신을 이용해서 패킷을 가상머신에서 분석하기도 해요. 요거를 샌드박싱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ADS는 사후 조치, 리액티브 대책이라고 하고요. IPS는 사전 조치, 프로액티브 조치라고도 합니다. 리액티브, 프로액티브. 그리고 IDS하고는 달리 하드웨어 상에서 패킷 필터링을 처리해요. 이거는 왜 그렇게 하겠어요? 고속 처리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것이 ASIC이라고 그러죠. ASIC, 주문형 집적 회로. 특정 패턴들을 칩화, IC 설계를 해서 하드웨어적으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IPS하고 IDS는 일단 설치 위치가 다른다는 부분을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설치 위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트워크를 설계할 때.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보안 관리자로 간다 하면 일단 설치 위치부터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게 제대로 된 위치에 설치가 됐는지. 그리고 설치 위치는 어, 방어 대상, 보호해야 할 대상에 따라서도 위치를 잘 잡아야 됩니다. 디도스 방어를 위한 IPS의 설치 위치 이렇게 세 있는데 라우터하고 방화벽 사이에 설치했어요. 라우터하고 방화벽 사이에 지금 이걸 설치를 했어요. IPS를. 디도스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1차적으로 경계 방화벽에서 많은 걸 차단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디도스를 방어하는 형태로 여기서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IPS는 이렇게 인라인 형태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고장이 날 때를 대비해서 페일 세이프 개념으로 얘는 L2 스위치로 동작하도록 설정을 해놔야 돼요. 물론 이 내부 시스템이 중요해가지고 페일 세이프 정책을 우린 차단하는 걸로 하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IPS는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 처리 성능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능이. 그래서 IPS 장비를 오면 스루풋은 얼마냐? 그다음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어, 컨커런트 커넥션 능력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장비 사양에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지 어떤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외부 위협에 대해서 일단 보호해야 될 자산을 먼저 식별을 해주고 그리고 비용 대비 효과성을 고려해서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 IPS가 안 필요할 수도 있어요. 어떤 곳에서는 IDS를 한 개가 아니라 여기저기 설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오른쪽 그림에서 IPS 여기다 설치하고 방화벽을 하나씩 호스트 방화벽을 이렇게 설치하고 얘를 네트워크 방화벽으로 이렇게 설치하고 그런 조직도 있을 수 있어요.